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유는 무슨 식품이라고요? 네. 우유는 완전식품이다, 건강식품이다 라고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 건강개혁이라는 책에서 건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봤지만 그것은 이제 굵게 말한 거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고 있었죠.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중에 저는 우유를 여러분들 뽑아서 드립니다.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 네. 우유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사람들에게 꽉 차 있어요. 우유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건강식품인데 왜 시온의 동사는 못 먹게 하지? 우유는 저렇게 하얀, 깨끗하고 영양있고 최고의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부만 할 거예요. 일부만 하는데 나머지 부분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잘못된 상식을 하나 찾아본다면 사람들은 우유는 완전식품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왜 우유가 완전식품일까? 이건 전혀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이론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유는 누구에게 필요하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유는 오히려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괜찮다라는 말이 조금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이 맞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좀 괜찮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유익하게 쓸 수 있었고, 이런 표현이 좀 더 맞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미국 사람들은 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유목민들은 이런 이해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유는 최고의 단백질이다. 전혀 아닙니다. 최고의 단백질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콩에 들어있고 현미에 들어있어요. 우유는 최고의 단백질이 아니라 최하의 단백질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최고의 단백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우유를 마시는 것은 칼슘을 마시는 것이다. 아, 틀립니다. 우유를 마시면 우유 속에 칼슘 많이 있지만 인과 칼슘의 어떤 그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면 오히려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빼내가고 더 많이 몸의 칼슘 뼈에서부터 나와서 그것을 중화시킵니다. 결국은 우유를 마시는 것은, 물론 칼슘을 마시는 것이다 라는 말을 좀 맞다고 할 수는 있지만 칼슘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빼나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더 맞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유제품 소비량을 보시면요, 연간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이 80kg예요. 80kg. 어마어마하죠. 우유로 만들어지고 우유가 들어가서 우유에 이루어진 식품들을 80kg나 먹고 1인당 우유 소비량을 보면 26.6kg. 그래도 덴마크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지만 그래도 적은 것은 아닙니다. 1년 평균적으로요, 안 먹는 사람 다 포함시켜서 많이 먹는 사람들은 30kg, 40kg, 50kg 이상 먹겠죠. 자, 우유로 인한 영유아 사망률을 보면요, 생후 9개월 영아 1000명당 사망률을 적었을 때 우유가 훨씬 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우유와 모유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모유가 왜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동안 어떤 사람들은 모유가 안 좋다, 우유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모유를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모유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자, 누구에게요? 사람이니까 사람 젖을 먹어야지, 그렇죠? 네. 여러분, 포유류 중에서 장성해가지고 이 소젖을 먹거나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자, 모유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무엇을 다 갖고 있다고요?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분유나 우유를 마시는 아기들은 모유 먹는 아이들에 비해서 80%의 설사와 감염성 질환이 훨씬 더 높다. 사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 모유인데요. 모유는 최고의 단백질이다.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유 수유는 엄마의 항체가 아기에게 전달되는데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엄마의 항체를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낳기 전에 반드시 건강생활을 해야 되고요. 엄마의 백혈구도 역시 아기에게 전달이 됩니다. 아이는 엄마의 모유를 먹으면서 그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으면서 안정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왔지만 그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그때 그것을 먹으면 아주 건강하고 정말 아이의 신경에 안정이 됩니다. 우유를 먹는 아이들과
모유를 먹는 아이는 뭐가 틀리냐면 신경의 어떠한 감각이, 신경을 받아들이는 그 감각이 틀려지게 되면서 나중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 번식을 막는 락토페린이 들어있어요. 모유 속에는. 모유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유와 낮은 칼슘의 흡수를 보면요. 섭취한 우유의 칼슘의 25%만 흡수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여기서 이 칼슘, 우유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는 칼슘은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로 내지 더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마시게 되면 골밀도가 더 약해진다는 사실이 규정 사실입니다. 자, 모유는 우유보다 무엇이 적지만 칼슘이 적지만 무엇이 높아요?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좋은 칼슘의 공급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섭취와 흡수예요. 그 중에 섭취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흡수입니다. 흡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몸은 굉장히 빨리 망가질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악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어떤 물질을 받아들였을 때 판단 기준이 이거예요. 몸에 흡수를 시킬 수 있으면 물질이 되고 흡수를 못 시키면 이물질이 돼요. 과식이 됐든 그것이 몸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좋다고 생각해왔던 이 우유가 몸속에 흡수되지 않고 나간다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 몸에 의해서는 이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면역 활동이 일어나고 갑상선 활동, 부신 피질 활동, 그 다음에 또 림프계 활동들이 막 일어나면서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올바른 칼슘 섭취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곡식과 과일과 무엇이 답이다? 채소가 답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인식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바른 영양 섭취, 올바른 칼슘, 올바른 미네랄, 올바른 비타민, 올바른 효소 섭취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곡식과 과일과 채소, 견과류 이런 거 먹으면 충분하다.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유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다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비타민 C의 문제 부족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마실수록 체내 비타민 C의 합성이 문제가 생기고 또 있어요. 우유에는 비타민 D가 많다고 말을 해옵니다. 그러나 우유가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보다는 방해하는 일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칼슘이 부족하고요. 모유의 지방이 우유의 지방보다 소화가 훨씬 더 쉽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아이를 낳을 예비 엄마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모유는 단백질 함량이 낮은 건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유의 단백질이 더 좋으니까, 더 높으니까 모유를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전지우나 이 지방 우유에 비해서 모유는 단백질 함유량은 훨씬 낮습니다. 즉 사람은 생후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그 기간을 보면 과도한 단백질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는 6개월이면 거의 다 자라잖아요. 사람은 6개월이면 다 자라나요? 아니죠. 깜짝 큰일 하겠죠. 우리 시아가 지금 몇 살이죠? 몇 개월이죠? 시아가? 19개월인데도 이만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이 천천히 자라나야 될 아이들에게 과도한 지방을 넣어가지고 필요 없는 것도 분해시키고 내보내고 아이를 알레르기 체질이나 산성 체질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자, 모유는 인의 함량도 낮습니다. 우유나 엠파밀이나 전지우나 저지방유에 비해서. 그래서 모유를 먹는 것이 낫습니다. 유당 분해 효소가 결핍된 사람들이 우유를 섭취하면 복통이나 가스나 설사 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저쪽 동양인들이나 그린랜드, 아랍인에서 일본인까지 거의 90%에서 80%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 핀란드 사람이나 덴마크인, 특히 덴마크인들은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 젖어왔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유를 분해하는 효소의 결핍률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은 85%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우유 드시면 암에 걸릴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엄청 높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해할 수 있는 분해 효소가 결핍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그 내내 내 몸은
힘들고 가스가 차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유 섭취와 아동의 건강 문제를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섭취한 아이들은 반드시 대부분 아니면 거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소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철분이나 이런 각종 어떤 미네랄의 부족이 오겠죠. 그리고 또 지능저하, 그 다음에 소아 당뇨병, 혹은 여드름, 그 다음에 심지어 루마티스 관절염까지, 충치나 감염성 질환까지 아이들의 기초에 이것을 놓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일 우유를 마시면 학교 급식에 뭐가 나와요? 우유가 나오죠. 이 책 뒤에 보면 제가 아주 많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우유의 독이라는 프랭크 오스키의 이 책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육식은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치는 존 라미스, 베스킨 라미스의 아들. 거기도 이제 이 내용이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법칙이 질병을 치료한다. 이건 제가 쓴 책인데 여기에도 이제 우유에 대해서 기적을 만든 식상혁명에서도 제가 썼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 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미치다니라는 책이 있어요. 소가 미치다니, 소가 돌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져 있는데 전반부는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는 우유에 대한 이야기. 이것도 역시 이제 프랭크 오스키가 쓴 책인데요. 이 우유의 독은 지금도 서점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유의 독은 아마 이분이 재림교회 박사님 같아요.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글이나 이렇게 보면은 재림교인 같은데 어쨌든 이 훌륭한 책을 써놨어요. 특히 소가 미치다니 이 책의 제목부터 좀 재밌죠. 소가 미치다니. 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질병들이 충분히 온다라는 사실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우유 과민성 질환이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많이 마시게 되면 대사 활동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만성 피로를 가져오게 되고 긴장성 두통, 그 다음에 골격근 통증, 과잉 행동, 그 다음에 알레르기까지 이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렬. 네, 우렬이라든지 야뇨라든지 천식 및 호흡기장. 특히 우유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식 쪽이에요. 천식에 정말 해롭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유를 많이 마시는 아이들 천식의 위험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혹시 폐가 안 좋거나 기관지 안 좋거나 천식 안 좋으면 반드시 뭐는 끊게 해야 돼요. 우유는 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천식에 문제가 생기면서 알레르기가 오고 우열이 오고 과잉 행동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 우유 섭취와 이 질병을 보면 가장 무서운 암이 있어요. 네, 우유 섭취는 암을 발생해요. 이거는 뉴스에 중간중간 나옵니다. 나왔다가 없어지고 심지어 어떤 방송에도 나왔었어요. 우유를 마시면 암에 걸린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관상동맥 질환은 당연하고, 왜냐하면 유제품의 지방질이라든지 그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혈관 속에 쌓이면서 관상동맥 질환, 그다음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질환, 소화계통 질환, 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생깁니다. 그 다음에 더 위험한 것은 이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 우유 한 잔을 마실 때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한 잔 속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암 중에서도 우유를 섭취했을 때 아주 쉽게 걸리는 암들이 있습니다. 자, 무슨 암일까요? 전립선암. 네. 우유와 정말 이거는 직결되었다라고 하는 암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이고, 난소암, 직장암, 유방암. 네. 특히 이런 암들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암은 정말 직결되어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우유를 마시면 유방암 걸려 이렇게까지 말은 하기 좀 힘들다면 우유는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유와 유방암을 보면 이렇게 높아요.
성인기의 유당 분해 효소 사용률이 이제 덴마크나 아까 말씀드린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 점점 내려오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정말 네, 이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고 분해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유방암일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짭니다. 그런데 우유를 짜면 여기서 한 소에서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소를 짜서 그 라인을 하나로 가서 섞여지죠. 그러면 그 중에 감염된 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발견했어요. 그럼 그 소는 오늘 바로 됐을까요? 아니면 며칠 전부터 병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나서 격리시켜 치료합니다. 그래도 이미 어떤 우유 속에 그것이 다 들어갔었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선 우유의 세균 제한과 문제점 보면요. 미국 공정보건 지침 파스테르에서는 우리 우유 세균 철저하게 막 이렇게 살균 내 우유다라고 자랑하지만 파스테르 살균 후 우유에는 1mg당 2만 마리 이상의 세균이나 10만 마리 이상의 대장균을 함유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1등급을 말할 때 우리나라는 지금 1등급이 3만 마리 되나요? 거의 선진국들은 1만에서 2만 5천 마리가 1등급으로 치고요. 우리나라는 1mg당 3만 mg가 1등급. 그래서 미만으로 1등급을 이제 새겨놨습니다. 지금 좀 더 낮춰지겠죠. 그리고 10만 마리 미만은 2등급으로 10만 마리 미만. 근데 우유 한 잔에요.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도 섭취 기준을 통과시킵니다. 이런 마시는 한 잔에 수백만 마리. 어느 정도로 많냐면요. 젖소에 이 우유 세균이 사실은 젖소가 그 똥 위에서 막 있을 때 그 변에서 거기서 이제 세균이 막 올라옵니다. 미국의 경우 저온 살균한 후에 대장균 수를 1mg당 10마리의 세균 기준으로 말하지만 사실상 한 컵 240cc에 2,500마리의 맞먹는 세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우유는 심각한 세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살균에서는 절대로요, 박테리아가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습니다. 저온 살균 좋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그 뉴스나 기사를 보면 아이스크림 먹고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렸다는 이야기 있죠? 바로 사실은 이런 세균의 문제입니다.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도 섭취를 뭐 한다고요? 통과를 시킨다고요. 한 컵에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있어도.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항생제 문제점. 우유 속의 항생제 문제점. 특히 이 테라마이신, 페니실린. 이거는 사람도 쓰고 짐승도 쓰고 가축도 쓰고 다 씁니다. 심지어 누구도 쓰냐면 벌도 써요. 벌에 가장 많이 쓰는 마이신은 바로 이 테라마이신입니다. 테라마이신. 양봉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신이 바로 테라마이신이에요. 후미드비라든지 그런 항생제를 쓰는데요. 한 양봉가가 사용하는 이 테라마이신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심지어 수제로 된 테라마이신을 쓰기도 하고, 동물병원에서 사람에게 쓰는 약국에서 저도 옛날에 그건 써봤어요. 제가 아는 약사님이 있기 때문에 약사님에게 가면 항생제를 제가 얻어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병씩 그냥 머리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는 동물에게 쓰는 마이신을 쓰지 말고 사람에게 쓰는 마이신을 쓸 거야 하고 이제 그거를 분무해가지고 써줬어요. 잘 들어요. 그건 이제 거의 제가 19살 때 그 전이랑 그때 제가 가서 갖다 쓰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썩는 게 싹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나 도친개친이다. 사람에게 쓰는 테라마이신이나 짐승에게 쓰는 테라마이신은 좀 독하기의 차이점이지 똑같다는 거 깨닫고 19살 이후에는 제가 양봉을 할 때 마이신을 싹 끝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테라마이신을 쓰면 벌이 병이 잘 낫거든요. 실제로요. 한 양봉가가 1년에 최소 1번 내지 5번 정도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항생제는 한 번만 써도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한 번만 써도. 우유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유제품의 항생제는 질병의 원인인데, 자, 이 우유를 많이 마시면 뭐가 생긴다? 내성이 생길 정도로 항생제가 들어있습니다. 무슨 언론에 무슨 항생제가 많냐?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 들어있어요. 병 걸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를 써요? 항생제를 쓰죠. 그런데 그 항생제를 쓴 소를
나중에 젖을 또 짜잖아요. 며칠간 안 짜는 어떤 규정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엄마가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안 좋으면 서울과 의사들은 이렇게 처방합니다. 며칠 동안 무엇을 주지 말라고요. 모유 수유를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피하다가 뭐를 만났어요? 더 훨씬 더 안 좋은 것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유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서론에 불과하고 훨씬 많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건 2부에 제가 해드릴 텐데, 시간상 또 안 되고 또 한 번에 또 말하면 충격 받으실까봐, 충격 받으실까봐 여기까지만 하겠는데요. 우유는요 정말 좋은 식품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유 건강식품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나 양분이 별로 없을 때 그때 우유를 마실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영양소가 엄청 많고요, 우유를 먹지 않아야 건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의 우유와 지금의 우유는 다를 뿐더러 그 당시 먹거리와 지금 먹거리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동물계가 병들었어요. 그냥 동물이 병든 게 아니라 동물계가 병들었어요. 구제역이라든지 또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엘렌 G 화이트가 이런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아침까지, 오늘 아침까지 젖을 짜서 먹었는데 그 소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젖을 먹었다고요? 병든 소의 젖을 먹었다. 제가 다음 거 예고편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우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유를 먹는다? 이 말은 짐승의 질병의 결과물을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이 전염이라는 게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식품이 전염되는 거. 그 음식물을 통해서 특히 고기나 우유나 계란 이런 거는 암균이 들어있고 결핵균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대장 이런 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균들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전염이 되고 거기서 썩게 되고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안전한 먹거리가 육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건강한 소라 할지라도 동물계가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안 마셔도 단백질 충분히 공급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얻어지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질병을 더 크게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아예 우유 안 쓰는 병원도 있고요. 어느 병원은 어떤 나라는 암이나 심장병 있으면은 아예 우유를 못 쓰게 금지하는 병원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유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혹시 2부를 올려놓으면 다시 충분히 보셔서 사람들에게 우유가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우유가 왜 아토피의 원인인지, 암의 원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